All right, let's get started. So today we are very happy to have Professor Liman Kil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today's talk will be given in Korean. So 그리고 한국말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리만 교수님은 사실 94년도에 카이스트 응용수학과로 여기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뉴로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94년도면은 수학과에서 아무도 제 기억상 뉴로 네트워크를 연구하지 않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런 선구안적인 그런 디렉션을 보시고 그때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12년도에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로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번 기리만 교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과목이 머신러닝 Theory and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설하는 과목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 시작을 했을 텐데 누굴까 과연 궁금해서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까 기리만 교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도 이제 몇 추적하다 보니 이제 교수님을 이제 링크드인에서 발견하고 이제 친구 추가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이제 적었고, 이제 해서 이렇게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New Direction of Probability Model Based Machine Learning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네, 오늘 이 강의는 제목이 확률 모형에 기초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이제 확률 모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기존 연구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새로운 방법론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는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온 결과물이 이제 Class Probability Output Network, 약해서 CPON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그 출력, 그러니까 결국 모델의 출력이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확률적 의미를 갖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건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이제 그 모델이 이게 이 클래스에 속한다 안 속한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어떨 땐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이제 uncertainty인데 그 uncertainty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결국은 이것도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런 확률 모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딥 스트럭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의 장점이 또 뭐냐, 이거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하나의 응용으로서 액티브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머신 러닝하고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료는 그 자료 자체에 내재된 어떤 랜덤리스,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있죠. 그럼 결국은 그것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은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률 모형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확률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지, 여기서는 주로 분류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그 결과물이 확률적 의미를 갖는 그런 결과여야지 된다. 그런 동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선 이제 분류 문제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분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수식을 표현하자면은 어떤 파이 ix, 이게 어떤 커널 펑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무슨 나누냐 매핑 펑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퀘션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데이터의 분포를 잘 표현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결국 나온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디시전을 내려서 가장 그 최적의 결과를 얻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의문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주로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아까 그 펑션 그것이 결국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즉 말하자면 뭐 불별함수 뭐 그런 식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은 이제 단지 이게 이 클래스에 속한지 안 속한지 도움을 주는 그냥 값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정규화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degree of confidence 말하자면 그 클래스에 속하는 그러한 그것이 될 것인지 이게 이제 확실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클래스 말하자면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은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확률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바빌리티가 조건부 그 클래스 확률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공개에서 이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보면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 아웃풋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파전 윈도우, 커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뭐 KLR, 뭐 가우시안 믹션 모델, GMM, 혹은 뭐 레리엄스 벡터 모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들은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인풋 혹은 피처 공간상에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모델링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률 값을 이제 계산하려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멘전이 이제 넓어지면 필요한 자료 개수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이제 모델링 하려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보다도 컴플렉스가 더 많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만들게 되면 디시전을 내리게 되면 그냥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만든 그냥 기존의 모델보다 퍼포먼스가 성능이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그냥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이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의 장점과 확률적인 표현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자. 그런데 인풋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출력 공간에서 그렇게 확률적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공간에서 바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말하는 출력까지는 many to one 나눔의 펑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 잘하기 때문에 일단 그 방법론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공간에서 그 나온 디스트리뷰션이 확률적 의미를 갖도록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그 출력 그 분포를 어떤 분포를 써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분포를 썼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베타 분포를 썼는데 이게 이제 그냥 쓴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베타 분포를 이제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잘 알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n하고 p입니다. n은 이제 number of independent trials. 그래서 이제 몇 번 독립 시행을 했느냐 이거고 이 p는 이제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거의 확률이 이제 p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robability mass 펑션을 보게 되면 이제 n 콤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x는 여기 랜덤의 x는 이제 number of successes in an independent trial이 됐죠. 그러니까 몇 번 성공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p 확률. 이거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클래스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 클래스에 속한다 안 속한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이 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꿉니다. 그 관점으로. 그래서 n 콤비네이션 i를 이런 식의 감마 펑션을 써서 이렇게
보는데 이 감마 펑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감마 알파가 인티저인 경우에 알파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PMF를 갖다가 이제 이 X의 관점인데, 여기서 X는 이제 결국 확률입니다. 그래서 X는 0과 1 사이가 되고, 그걸 다시 써보면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다시 써보면은 이런 폼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인티그레이션 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베타 펑션이 이게 결국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인데, 이거를 이제 감마 펑션을 써서 이렇게 표시하고 결국은 베타 PDF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 X는 T의 분포예요. 확률의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이 알파, 베타를 바꾸면은 유니폼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유니모달 형태가 되는데, 유니모달이 결국 뭐냐, 피크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건데, 이제 멀티모달 경우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모달이 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제 그 클래시파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베타 디스플레이는 되도록 아웃풋을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파라미터 베타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가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두 파라미터를 결국은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민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베리언스는 이제 알파 베타 이용해서 다 이렇게 민 베리언스가 표시가 되면, 이거를 거꾸로 이제 그 알파 베타를 이제 민과 베리언스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모멘트 매칭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제 모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론은 이제 문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상당히 정확한데, 데이터가 작으면 이게 상당히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추정을 하냐면, 맨 처음에 저 모멘트 매칭 메소드를 써서 알파 베타를 추정을 해요. 데이터로부터. 그럼 그거를 초기가로 딱 놓고, 그다음에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파인 튜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 베타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정말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맞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은 어떤 그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추정한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럼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그 CDF, 즉 말하자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이제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CDF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정한 CDF에다가 이제 매핑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매핑된 그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 맞다면은, 우리가 추정한 값이 맞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정말 맞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테스트, 뭐 줄여서 뭐 KS 테스트, 코리안 스탠다드가 아니고요. KS 테스트, 이제 콜모그래프, 스미노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FN 스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엠피리컬 큐뮬리티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CDF에 매핑 시켜갖고 이게 이제 유니폼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Y는 이제 아이디얼이니까 이건 유니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이제 absolute difference를 이제 취한 다음에 이거 슈프리미엄 값,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레인지상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디스턴스로 놓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 p 밸류를 이거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p 밸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 밸류가 뭐 보통 통상적으로 0.05보다 크면 뭐 이게 이제 억셉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그보다 작으면 뭐 리젝트 해라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걸 잘 맞춰갖고 이게 p 밸류를 구하게 되면 보통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보통 0.5 뭐 이상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맞는 케이스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 돼요. 뭐 0.0001 이상 온다든지 뭐 하여간 100분의 1 이하로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제 베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CPON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첫 단계로서는 이제 그 디스크리트 펑션을 만드는 방법처럼 처음에 학습을 시켜요. 그게 이제 초기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풋 자체가 베타 디스플레이 되도록 이제 파라메타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베타 파라메타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S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 파라메타를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출력이 베타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크레스 프로버티 아웃풋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게 인풋 패턴, 인풋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난리나 매핑 펑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어떤 y 값이 나오면 일단 이건 이제 확률이니까 노멀라이제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0과 인사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기에 따른 그 CDF 값, 플러스 쪽의 CDF 값, 마이너스 쪽의 CDF 값을 구해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비리티를 구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맥시멈 되는 값으로 이제 클래스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ON의 그 출력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Y의 플러스 클래스의 CDF 값과 이쪽은 사실은 마이너스 클래스 쪽의 CDF 값인데 이게 이제 플러스 클래스의 P밸류를 의미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클래스의 P밸류를 의미합니다. 갓을 검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CPON의 아웃풋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플러스 클래스 P밸류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클래스의 그 P밸류 분의 그 플러스 클래스의 P밸류로 이렇게 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5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이게 플러스 클래스고 0.5보다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클래스고 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신테식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가우시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그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빈 베리언스가 서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베이스 옵티멀 디시전은 이 솔리드 라인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SVM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디시전 라인이 베리언스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SVM 같은 경우에는 양쪽 플러스 패턴과 마이너스 패턴 간의 그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그 디시전 라인을 이렇게 긋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떨 때 최상이냐면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할 때 그게 최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두 개의 분산이 같다면은 베이스 옵티멀 디시전 라인에 SVM이 이제 딱 일치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CPO에는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베이스 옵티멀 디시전 라인에 근접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그 모델을 해서 확률적 의미를 갖도록 한 다음에 그 디시전을 딱 내렸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실험한 또 다른 이제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한 건데 UCI 데이터 중에 이제 어프로블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SVM의 그 아웃풋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게 까만 게 플러스 클래스고 이제 이게 이렇게 화이트 하여간 라인이 마이너스 클래스인데 여기 보면 이 네거티브 쪽에 이 0보다 크면 이게 플러스고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디시전을 내리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이게 무시하지 못할 이런 로컬 픽들이 있죠. SVM 아웃풋에 있어서. 근데 CPON 같은 경우에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인포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네거티브 쪽에 이런 피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거의 베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결과들
보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분포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에스티메이션한 베타, 파라미터 가지고 만든 이 PD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CDF가 되고, 그 다음에 CPON의 아웃풋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0.5보다 크면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클래스 아니면 뭐 마이너스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을 내리겠죠. 예, 예. 지금 그 오른쪽 그림에서 네. 점선은 CDF를 주시는 것인데, 아, 이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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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아까 CDF의 아웃풋. 예, 예. 그러니까 이제 P-밸류 이제 비교해서 이제 나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UCI 데이터셋의 그 유명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실험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뭐 이게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커널 펑션을 이용을 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뭐 SVM 방법론과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법론, CPON 방법론을 서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교는 이제 그 에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receivable operating characteristic이라 해갖고 이제 ROC 커브가 있는데 ROC 커브가 결국 뭐냐면 x-axis가 뭐냐면 false positive rate고 이제 y-axis가 뭐냐면 이제 true positive rate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제 이제 그 모델이 퍼폼하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거기에 찍게 되는데 그 찍게 된 것에 이제 그 에어리어를 우리가 이제 에어리어 언더 ROC 커브를 하고 AUC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프루먼트 레이쇼라는 것을 계산했는데, 여기서 이제 SVM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classification error of SVM 마이너스 classification error of SVM, with beta, F 이게 이제 CPON입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error of SVM. 이런 식으로 이제, improvement ratio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이제, CPO의 그 아프시 모델이 훨씬 작은 에러를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인프루먼트 레이쇼는 굉장히 이제 SVM보다는 훨씬 뛰어나게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AUC 값도 이제 상당히 좋은 값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항상 이제 다른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CPON의 이제 특성이 인풋 데이터의 그 분포에 대한 어떤 어썸션도 이제 그 필요하지 않다. 이게 어떤 방법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게 난이나 매핑 펑션을 잘 만든다면 이게 베타 디스트리뷰션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CPO에는 상당히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도 상당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언밸런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모델을 이제 구성해서 만들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언밸런스 데이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문제지 이게 샘플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단지 샘플이 많으면 그만큼 디스트리뷰션의 그 파라미터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도 크게 결과값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ON이 다른 뭐 디스크리트 펑션을 쓴 것보다도 더 이게 확률적으로 나름대로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게 확률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냈고 이게 시작이 된 결국은 2009년 제가 이게 테스트 있을 때 낸 건데 그 후에 이제 논문이 나오긴 했죠. 어쨌든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CPO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확률 베타 분포에 의해서 이제 그 컨디션 클래스 프라이어티 클래스의 그 아웃풋을 이제 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주어진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언서튼티를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냐.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베타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CDF 우리가 이제 추정한 CDF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CDF의 그 어떤 이제
분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one-sided confidence interval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wo-sided는 이제 얼마나 정확하냐를 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one-sided 같은 경우에 upper limit과 lower limit을 이제 보기 위해서 사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클래스 클래스의 lower limit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클래스의 이제 upper limit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여기 알파가 들어간 이 알파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피던스 레벨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알파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인데, 이제 한국 용어는 이제 유의 수준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에 이게 변경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팩터들이 이게 알파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팩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파스 클래스의 컨피던스 인터벌의 로어 리밋, 그다음에 마이너스 클래스의 컨피던스 인터벌의 어퍼 리밋, 요 두 값이 같도록 알파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값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게 되면은 그 파스 클래스의 그 로어 리밋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클래스의 어퍼 리밋은 알파 값을 줄여주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알파 값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이 시간에 뭐 이건 KS 스태티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의 확률을 가지고 그 CDF 플러스 클래스는 항상 CDF 마이너스 클래스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CDF가 결국은 이게 P밸류가 되는데 플러스 클래스 P밸류가 마이너스 클래스의 P밸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 마이너스 알파의 확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레인지 오브 알파는 0과 0.5 사이가 되고요. 이게 알파가 니어 제로라는 얘기는 이게 알파 요가 프라이어티 오브 1 마이너스 알파가 제로니까 거의 확률이 1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P밸류 클래스는 P밸류 오브 마이너스 클래스보다 크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만약에 니어 0.5가 되면 이게 이 확률이 0.5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언서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언서튼티 메저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파킨슨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CPON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베타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CDF가 이제 이런 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알파를 이제 구해보면 이게 이렇게 이쪽에서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0.5로 쫙 가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랜덤하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컴피던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레인지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언서튼한 거거든요. 그럼 이 언서튼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그 위에 세컨드 레이어로 올려보내서 여기 이 언서튼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언서튼 리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딥스트럭처의 아이디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뇌가 이제 사실 이게 멀티레이어 스트럭처로 되어 있죠. 우리 비주얼 코텍스도 그렇고 뭐 포어브레인 쪽도 그렇고 다 보통 우리가 보기엔 5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통 3, 4까지 가면은 거의 그 언서튼 지점이 안 줄어들어요. 5 레이어가 가면 거의 안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예, 그뭐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길 교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예전의 방법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문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왜냐면 언서튼 리전이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딥스트럭처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말하자면 딥러닝 모델은 그런 게 없어요. 문제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딥스트럭처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K-레어의 이제 폴리노미얼 넘버 오브 노드스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뭐가 어떤 또 증명이 있냐면은 any 그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는데 어떤 그 컴팩트 셋 안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진 에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 사실 원 레이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몇 개의 그 노드가 필요한지 그거는 안 정해진 거예요. 사실 무한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원 레이어로 풀게 되면 이 exponential number of nodes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딥스트럭처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만드는데 비교적 적은 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딥스트럭처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딥러닝 모델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아, 그래서 이제 시발점은 이제 1980년에 니오코그니터, 이거, 그, 니오코그니트론인데 이게 다시 비주얼 코텍스를 갖다 모델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류컨이 만든 것도 컨볼루셔널 뉴럴했던 CNN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이거는 상당히 그 니오코그니터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스트럭처고, 다른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MLP 모델 같은 것도 다 멀티레이어 스트럭처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이 확률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DB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제 디스트릭트 골스원 머신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호필드 모델을 갖다가 이제 변형시킨 것인데 이게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패턴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패턴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넘버 오브 노드에 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패턴의 개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이게 이제 피드백 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라이징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트레이닝 시키고 스테이블라이징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모든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딥러닝 모델에 주어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옵티멀 스트럭처 이거를 정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멀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 넘버 오브 히든 유닛이라든지 넘버 오브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못하고 그냥 거의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사실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한 CPO에 의해서 이제 딥 디시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CPO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언서스티 메저 알파 값을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서스티 메저 안에 있는 언서스티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위에 레이어로 올려서 다시 똑같이 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서스티 리전을 다시 구합니다. 알파 값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서튼 리전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레이어에 가면은
이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거의 인히어런트한 그 랜덤리스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거의 이제 끝내야 되고, 사실 그때 퍼포먼스가 거의 베이스 오프팅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실험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는 UCI 데이터 중에 이제 좀 악명 높은 데이터인데, 이건 디파리버 디스오더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퍼포먼스가 별 잘 안 나오는 그런 데이터예요. 이게 포스트 레이어 있을 때는 이게 uncertain 리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uncertain 데이터를 위로 올려갖고 거기 세컨드 레이어에서 다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uncertain 리전을 보게 되면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올려서 하게 되면 이게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한 3, 4 정도 가면 거의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5 레이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이 두 레이어의 그 레이어가 거의 5 레이어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뭐 거기서 잡고. 레이어를 올리면 항상 줄어져. 네. 항상 줄어들어요, 그거는. 네, 이제 안 그러니까 스테이 하면은 그건 이제 거기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딥 스트럭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CPU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딥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거의 니어 옵티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알파 값을 계산해서 알파가 거의 제로다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디시전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더 좋은 점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언서튼 리전이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럭처 정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불렀는데 딥 디시전 네트워크. 네. 예. 이게 이제 딥 스트럭처에 대한 확률적 모형을 써서 딥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러닝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도하는 방법론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그 많은 그 머신러닝 그 해결 방법론은 다 패시브 러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자료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자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해요.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모델을 써갖고. 그런데 액티브 러닝은 이제 개념이 좀 틀려요. 액티브 러닝은 뭐냐면, 우리가 자료가 딱 주어지면 일단 여기 학습을 딱 해보고,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런 자료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링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uncertainty, 패턴의 이제 uncertain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거냐? 결국은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이게 굉장히 빅데이터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해서 어떤 라벨링 같은 거 얻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함부로 막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언서튼한 데이터 요런 걸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트레이닝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몰 데이터 가지고 이제 딱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언서튼 리전에 있는 것만 가져다가 다시 학습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스몰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 두 방향에 다 필요한 그런 이제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제 그 패턴의 언서튼티를 표시할 거냐.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아까 그 알파 밸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티브 러닝이 실제로 어떤 샘플 컴플렉시티라든지 혹은 제너레이션 바운드는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얘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낼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냐,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방법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들은 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라고 한다면 디시전 라인이 나올 텐데 그 디시전 라인의 근처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라. 이걸 이제 막 휴리스틱으로 이제 그 경험적으로 막 이제 해서 방법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어쩌다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방지하려면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uncertainty value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그 알파 밸류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 러닝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데 작은 수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uncertain region을 본 다음에 uncertain region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결론은 이제 이런 언서튼티 메저가 이런 액티브 러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언서튼티 이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제안한 그 클래스 프로그래밍 아웃풋 네트워크 CPO에는 결국은 뭐냐면 출력 값으로 이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 CPO는 이제 언밸런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딥스트럭처는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걸 계속 쌓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언서튼 리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레이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의 개수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니어 옵티멀 클래시피케이션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CPO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액티브 러닝 같은 문제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이 있긴 한데 우선 뭐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이걸 디그리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장이 뭐 그냥 건강하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확률 분포 파라메타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확률 분포 파라메타하고 그 심장의 이제 실제 그 머슬 파이버의 그 액티브한 숫자하고 이게 연동이 된다는 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결과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킨슨 그 병을 진단하는데 음성만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파킨슨 병일 거냐 아닐 거냐 이걸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나오는 분류가 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더 패턴을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군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패턴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이미 학습된 클래스에 속한 건지 아닌지 이걸 판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속한 거면 그냥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학습한 그 클래스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설검증법으로 이제 아까 이게 확률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서 이 분류 방법론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방법론은 이제 그러니까 CP1의 딥스트럭처 모델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조시가 된 게 이 논문입니다. 패턴 클래스 위드 클래스 프로그램 앞내서 2009년에 만든 논문인데, 이거는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학생하고 같이 박사학위 논문 같이 한 결과물. 이걸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난 톡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CPNO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바이너리 말고도 좀 멀티플하게도 확장이 아. 가능한가요? 디리클렛 프로세스 같은 거 있나요? 그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이게 디실레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뭘 또 했었냐면, one class learning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람의 뇌는 one class learning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으면 이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의 뒷수는 이렇다.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개념은 이렇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one class learning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패턴은 한 클래스만 속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클래스에 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클래스와 뭐 네 번째 클래스 속한다. 그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one class learning은. 그러니까 그 멀티 클래스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내가 이제 이런 개념을 써서 이제 one class learning을 했죠. 또 하나 질문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언밸런스 데이터에서 이제 효과적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니까 밸런스드 데이터에서도 사실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알파랑 베타랑 물론 그 밸런스는 더 좋죠. 밸런스는 더 좋고요. 언밸런스된 경우에는 이제 단지 뭐가 다냐면은 컴퓨터에서 인터벌이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어퍼 리밋, 로어 리밋이 좀 차이, 이게 다르게 나타나서 약간 그 알파 값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레이어가 가면 갈수록 그 컨피던스 인터벌에 수렴하는 게 굉장히 그 수렴되는 그 언설턴티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요거에 대한 후속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일단 제가 은퇴를 해서 이론적인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남겨두고요. 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걸 이제 보고 이제 하여간 그 아시는 분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딱 자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가 이제 주로 응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이론적인 면도 근데 이제 네, 뭐 은퇴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저 혹시 3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31페이지. 그렇죠. 목표입니다. 31페이지. 아까 요거요? 예, 네. 시간이 네. 그 보면 크레딧 어프로벌에 대해서는 네. 숫자가 0.87이면은 네. 어떻게 저 정도면은 당장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써야 된다. 안 찾아오더라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그 네. 연사자분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